먼저 이런 훌륭한 자리에 저를 강연자로 초청해 주신 대한불교진흥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 주제는 표정으로 마음을 읽다로 했지만 부제는 슬픔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를 로 잡았습니다. 표정의 심리학 혹시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펴낸 다음에 에크만은 달라라마와 함께 감정적 자각을 공동으로 출간합니다. 저는 특히 에크만이 달라라마를 만난 일, 그 만남이 그의 인생과 감정 연구에 영향을 준 일에 대해 그리고 두 분의 차이점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에크만이 달라라마를 만난 데에는 그의 딸 이브의 역할이 큽니다. 이브는 정치적으로 불행한 티베트인들의 처지에 강한 관심을 가졌고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유 티베트 고교 클럽을 창설했습니다. 이 일로 이브는 달라라마를 친견할 수 있도록 다람살라로 초청받았는데 초청받은 사람은 한 사람을 동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크만은 불교나 달라라마 대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딸과 함께 인도로 가서 달라라마를 만납니다. 이 모임은 2000년 3월에 열린 마음과 생명 8차 대회였고 80명 정도의 과학자들과 명상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분은 빅터 첸이라는 분인데요. 부모는 중국인이고 홍콩 태생입니다. 첸 역시 2000년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달라라마와 에크만의 만남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감정과 표정이었습니다. 첸은 달라라마와 공저로 책 2권을 썼는데 그 중에 첫 책이 용서입니다. 이 책에서 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통적인 중국 가정에서 자랐다.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사항이었다. 중립적인 얼굴을 갖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나는 의식적으로 슬픈 감정을 끌어내야만 했다. 2000년 3월 회의 주제는 파괴적인 감정이었다. 에크먼은 달라라마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달라라마의 얼굴이 에크먼이 만난 가장 가식이 없는 얼굴이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전혀 숨김이나 그리낌이 없었다. 회의 도중 어떤 사람이 달라라마에게 다람살라에서 한 아이가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려 죽었다고 전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깊은 비통의 표정을 짓더라는 겁니다. 달라라마는 마치 자기 자식을 잃은 듯 몹시 상심해하고 있었다. 에크먼이 또 놀란 것은 그런 슬픔이 얼마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비통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달라라마는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끄리낌 없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몇 초 만에 진지하게 집중하곤 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에크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달라라마는 속이 그대로 표정으로 드러나는 분, 인사이드 아웃. 그래서 진실하고 투명한 분이라고 에크만은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빅터 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크만은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그가 다람살라로 와서 달라라마를 만나고 그 결정적 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에크만 스스로도 이 두 책에서 달라라마와의 만남이 자신을 영원히 변화시켰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화 잘 내는 에크만에게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습니다. 엄마 변호사였는데 에크만이 14살 때 자살합니다. 부친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살하기 1년 전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모친이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고 부친은 조롱하고 모친은 울고 또 웁니다. 모친이 죽기 하루 전 에크만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끊임없이 부정을 저질렀다. 심지어 한의문 기간 동안에도 너는 절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엄마가 자살한 다음 담당 정신과 의사는 부친이 끊임없이 의사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70년이 흘렀지만 모친의 자살이 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부친에 대한 정오는 그의 나쁜 성질을 본받게 했습니다. 즉 쉽게 반복해서 화를 내고 때로는 너무 심하게 화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갔습니다. 오직 지난 10년 동안 달라라마와 친해지면서 분노는 자신의 인생에서 분명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친에게도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부를 미워했습니다.
조부가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부친의 형이 고등학교 가기 싫다고 하니까 동생이 형보다 잘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친은 12살에 조부를 떠나고 자수성가해서 소아과 의사가 됩니다. 증오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크만이 18살에 아버지와 싸우고 가출한 이후 66에 이르기까지, 그래 달라이라마 만나기 전까지 후회할 만한 분노 사건 없이 지나간 주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와의 만남이 나의 증오를 끝낸 것 같아요. 분노의 엉어리가 사라졌고 분노가 줄어들었어요. 지난 7년 동안 후회할 정도로 크게 화낸 경우는 2번밖에 없어요 라고 달라이라마에게 말합니다. 달라이라마와의 첫 만남에서 에크만은 2가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경험은 대화가 지속되는 10분 동안 아주 좋은 느낌, 열은 아닌 온기를 신체적 감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2번째 경험은 그 방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달라이라마, 에크만, 이브 3사람이 말하는 동안 3사람만 캡슐에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브가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화를 가장 많이 내나요? 대답하시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가 크다, 큰 만큼 실망한다. 기대를 낮춰라, 현실적이 되라, 결점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에크먼은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동생 같다고 느낍니다. 에크먼은 사실 1살 위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에크먼은 또 다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이라마의 명상 수행이 일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일으킨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가 명상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달라이라마의 명상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타인 셈인데 나중에 똥내 명상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수타니파타 자의 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흡사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모든 생명에 대해 무량의 마음을 일으키시오. 또 모든 세계에 대해 무량의 자유를 일으키시오.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물론 이 인용은 제가 인용한 겁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자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는 자식의 고통에 대한 엄마의 슬픔, 눈물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본 강연은 여러 감정 중에 슬픔과 분노에 일단 주목하겠습니다. 슬픔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남의 자식, 다른 민족의 불행에 대해, 산성비로 죽어가는 숲에 대해 슬퍼할 수 있을까를 묻겠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통제하십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슬픔의 풍수는 쉽게 확장됩니다. 그는 티베트인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까지 자부심을 확장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존경하는 간디도 사랑과 비폭력을 영국인과 무슬림에게 확장합니다. 틱 나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와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이런 태도를 한일 근현대사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조안나 메이시는 죽어가는 생태계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라고 권합니다. 자비심의 확장 이야기는 제 자신의 것이지만 에크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 그 이미지입니다. 에크먼도 이 영화를 자문했습니다. 그 새드니스는 슬픔이, 그 피어는 소심이, 그 다음 앵거는 버럭이, 그 디스가스트를 까칠이로, 그 다음에 조이는 기쁨이, 이 5 감정을 이 영화는 핵심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코어 이모션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감정들의 목표는 11살 소녀 라일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쁨이는 행복을 느끼게 하고 슬픔이는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소심이는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고 까칠이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게 한다. 버럭이는 부당한 일에 대해 저항하는 에너지를 줍니다. 이 영화는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을 나누지 않고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인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라일리는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죠. 감정들은 그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합니다. 기쁨이와 슬픔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활동합니다. 어느 날 기쁨이가 생각합니다. 슬픔이 제가 하는 게 뭐냐? 기껏 라일리를 울리더라. 눈물을 수정과 제거 대상으로 봅니다. 슬픔을 배제하니까 라일리는 오히려 행복해서 멀어집니다. 끝 장면에서 라일리는 울면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부모에게 고백합니다. 부모는 함께 슬퍼합니다. 미네소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서로 위안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가정이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간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책은 감정과 얼굴 표정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 폴 에크만의 40년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이 직장 생활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고 드라마 미생이 생각났습니다. 직장 생활은 항상 미생이지 완성이 아니다. 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사원들은 혹독한 경쟁 속에서 갈등하면서 수시로 분노, 슬픔을 경험합니다. 회사에는 수시로 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에서 오는 기쁨, 만족, 흥분, 안도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직장은 지옥일 겁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이고 상사가 역 같으면 회사가 지옥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지옥으로 만드는 극한 상사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의 인내의 극한까지 몰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혐오 대상입니다. 선 차장은 워킹맘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미안해합니다. 계약직의 슬픈 호소인데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아마 장거리 엄마가 들었으면 울었을 겁니다. 근거 없는 선의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라고 충고합니다. 두려워해야 큰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사 없는 술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뒷담화와 웃음, 공감이 가능한 자리가 있어야 직장 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잊지 말자. 난 엄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가족 내의 사랑은 인생의 필수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웃음과 온기는 갓난아기 였을 때부터 익숙한 겁니다. 엄마의 온기가 없다면 자식은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될 겁니다. 온기는 에크만이 달라이 라마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따뜻한 신체적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이런 온기를 느끼고 있을까? 아마 엄친 딸은 냉기를 뿜는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락애착이 슬픔을 낳고 애락이 두려움을 낳으니 애락에서 자유롭고 슬기로우니 그에겐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네. 애락애착은 빨리 라틴의 번역어인데 쾌락으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 미생의 삶을 속세의 특성을 잘 설명합니다. 수많은 인간 동작, 돈벌이, 연애, 성행위의 목표도 결국 애착, 쾌락, 소유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출가 후 수행을 잘하면 슬픔과 두려움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임시완이나 강소라가 이 한 구절을 듣는다고 해서 속세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에크만의 연구 대상도 대개는 세속인들입니다. 표정의 심리학 1장에서 에크만은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다. 특정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핵심 감정에 경멸을 추가해서 기본 감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미, 기쁨, 안도감, 경외, 환희 등 즐거운 감정들도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보편적인 게 어떻게 아는가? 우리와 다른 문화권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서 보편적임을 안다는 겁니다. 기본 감정이 드러내는 표정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집니다. 감정을 적절히 드러내고 남의 감정을 잘 읽어내면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합니다. 표정들이 보편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에크먼은 서양 문화가 전혀 없는 원시 문화, 즉 파푸아 뉴기니로 가서 포레족을 연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그 사이에 파푸아 뉴기니가 있습니다. 이게 30대 현장 사진 같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갈 때 에크만은 포레족에게 이런 사진을 가지고 가 서양 여성 표정 사진을 가서 보여줍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언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무슨 표정이에요? 두려움, 또 놀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것은 웃는 얼굴이고 맨 오른쪽 사진은 공포, 화난 얼굴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뭡니까? 웃는 얼굴. 여러분이 사실 이게 알아맞혀야
에크만이 옳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뭡니까? 동철스님. 이 뭡니까, 이게? 슬픈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포레족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은 언제 이런 표정을 짓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대부분의 대답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이건 뭡니까? 환한 얼굴? 이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오예요. 그래, 우리 한국인도 포레족, 미국인 소녀의 표정을 대체로 읽을 수 있다면 감정이 보편적이다, 문화를 초월한다는 에크만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필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된 4가지 핵심 기술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다. 1. 감정이 되는 순간을 자극하는 기술 향상, 말이나 행동하기 이전에 자각하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3. 타인의 감정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기술 향상. 4.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래요. 감정은 자동평가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류 진화에서의 과거와 개인의 과거에 영향을 받는 특수한 자동평가의 일종이다. 그래, 감정에는 인류의 과거와 개인의 과거가 함께 작동합니다. 두려움을 보면 감정이 자동평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빠르게 끼어들어 충돌할 뻔한 경우 두려움을 느끼고 즉시 핸들을 꺾는다. 두려움은 자동평가에서 온 것이다. 자동평가가 생명을 구합니다. 반성적 평가, 즉 어떤 녀석이 난폭 운전하냐, 어떤 차냐, 이렇게 질문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표시규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Display rules. 자신이나 부모가 죽으면 큰 상실과 슬픔을 느낍니다. 모든 문화 공통이에요. 그런데 슬픔을 드러내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표시규칙이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표정관리규칙,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감정을 어떤 강도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자, 저 아래 몇 슬라이드는 일본 동양대학 심리학 전공자 육영선 씨의 한일 간의 감정 규제 비교 연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그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 사진입니다. 대중 앞인데도 강렬한 비통을 표출합니다. 동일본 대진제 때 이 사진도 이 이미지도 나오는 사람도 되게 아마 유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슬픔 표출은 비교적 자제된 듯 그리 강하지가 않습니다. 육 선생 주장하는 게 한국인은 일본인들보다 슬픔을 보다 강하게 표출, 특히 대중이 보는 곳에서 일본인의 경우 슬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특히 대중이 보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정도에 따라 약하게 표현하면 약한 사회적 지지가 있고 강하게 표현하면 강한 사회적 지지가 있다.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쪽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의 분노 표출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는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지리적, 역사적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경우에는 외국 문화와 자주 접촉하고 외부 사회로부터 잦은 침입이 있었다. 새로운 관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적응해야 했다. 그래서 감정 표현력이 발달했다. 대신 일본의 경우에는 외부 국가들로부터 독립된 환경, 관계 유지가 더 중요했다. 감정 표현이 다소 부족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감정 표현이 발달했다고 그러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감정 과잉이라고 그럴 수 있고 또 감정 표현 다소 부족했다고 그러지만 감정 자제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장에서는 우리는 언제 감정적이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생의 중대사에 대처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즐거움을 줍니다. 감정은 대체로 이롭다. 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과잉 반응일 경우, 분노를 느끼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경우,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해로운 경우입니다. 자동평가 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세계를 끊임없이 스캔하다가 우리의 안녕이나 생존과 관련된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탐지하는 자동평가 메커니즘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단어를 줄여서 자동평가 기제라고도 부릅니다. 감정 연구자들이 대체로 이 두 가지 점에서는 합의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안녕에 매우 중요해 보이는 사안에 대한 반응이다. 감정은 종종 아주 빠르게 시작되므로 우리는 그것을 촉발하는 심리적 과정을 자각하지 못한다. 이게 불교 수행을 이제 잘하게 되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분의 1초라는 짧은 사이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각도 없이 아주 복잡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뱀과 거미를 왜 두려워하는가? 수렵 채취하던 조상들이 뱀과 거미가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그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재빨리 학습하면 생존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동물의 출현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뱀이 두려움의 테마가 된 것은 진화적 유산입니다. 자동평가 기제는 학습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로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습니다. 이 점에서 에크마이는 찰스 다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만년에 사람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 한 일절이 이렇습니다. 동물원에 아프리카산 맹독성의 뱀이 있는데 나는 그 뱀이 들어있는 우리의 두꺼운 유리판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뱀이 달려들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했다. 그러나 뱀의 일격을 받자마자 그 결심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순식간에 1, 2m 뒤로 펄쩍대며 물러났다. 생전 경험한 적이 없는 위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의지도 이성도 무력화되었다. 다윈은 합리적인 사고가 생덕적인 두려움 테마를 두려워하는 반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껴서 반성적 판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반성적 평가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 혐오와 같은 파괴적 감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층에서 소음을 좀 낸다고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또 극한 상사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에크먼이 달랄라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이 책에서 두세 번 나옵니다. 요가 수행자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분노의 자동평가가 일어나는 극미의 찰나를 이렇게 연장한다는 거예요. 해서 자동평가 과정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 이건 달랄라마 자신도 어렵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일으키는 8가지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평가 기제, 운전 시 다른 차가 급하게 쏠려 들어올 때 느끼는 두려움 같은 것이고, 반성적 평가도 감정을 일으킵니다. 자동평가 기제가 다루지 못한 애매한 상황인데 한 여성을 만나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 당신의 일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거의 감정 경험 회상입니다. 3개월 전에 자꾸 하신 부친 생각이 났다. 회상과 동시에 슬픔이 몰려온다. 네 번째 그 감정 일으키는 경로는 상상입니다. 먼데 있는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상상만 해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을 통한 감정 유발하는 이점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 자신이 분노하게 되는 것을 미리 상상할 수 있다면 감정 유발 요인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감정 경험을 말하는 것도 감정을 일으킵니다. 분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제 경험의 경우 이제 유익함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유익한 점은 미진하게 끝난 것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사례는 이런 경우입니다. 서로 오해해서 3일 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에 대해 남편이 아내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처음보다 더 세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도 화를 낼 겁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동요, 좀 다른 맥락에서 이렇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동요, 대중가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것은 과거에 느끼는 감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정을 일으키는 9가지 경로 가운데에 5가지 설명했고 6번째가 공감입니다. 친구의 불행에 대해 공감하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한 타인의 불행에 대해 신문이나 책에서 읽은 인물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자가 마음 안에서 감각, 영상, 소리, 냄새, 맛으로 전환되어 공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소시오패스가 될 겁니다. 감정은 타인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보호자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어머니가 사람 모인 곳을 두려워하면 아이도 그런 두려움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도 주인의 감정을 담는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8번째, 사회 규범 위반도 감정을 일으킵니다. 타인이 사회 규범을 위반한 것을 보면 분노, 혐오, 경멸을 느낍니다. 아마 미국에는 난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규범은 사회 문화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켜는 9번째 길, 저기 9번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을 만드는 겁니다. 웃는 풍선을 보고 흉내내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에크만은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파괴적 감정, 분노와 혐오, 감정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불교 수행에 들으면서 받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교 수행은 결국 자동평가를 반성적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단연간 수행을 거듭하면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설령 감정적일 때라도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감정적이 되지 않을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 남편 짐이 아내 헬렌에게 말한다. 미안하지만 일이 생겨서 학교가 끝나고 딸을 데리러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 헬렌은 짜증이 나서 화난 표정을 짓고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답한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그 시간에 부하 직원과 회의가 잡혀있단 말이야. 그녀의 자동평가 기제가 남편의 메시지를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제 짐이 헬렌에게 짜증을 냅니다. 분노는 종종 분노를 낳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로 화를 내지? 바로 몇 분 전에 상사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 부서에 긴급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미리 말해줄 수가 없었어. 헬렌은 이제 짐이 배려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화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아직도 불응기에,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응기 있다면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짜증은 짜증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감정의 불응 상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강해서 감정에 맞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머리에 도통 떠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불응 상태 1, 2초 정도로 짧게 지속되면 해보다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당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응기가 길어지면 부적절한 감정적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긴 불응기는 세상과 자신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확정편향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요. 확정편향은 아마 이런 불응기와 깊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절벽 가장자리를 걷는다고 해봅시다. 추락 방지용 튼튼한 울타리가 있음도 압니다. 동물원 뱀 우리 앞에 두꺼운 유리가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을 느껴요. 이 두 경우 다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고 손바닥에는 땀이 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지식 이성적 판단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평가 기제를 무효화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감정의 불응 상태이고 그런 기간이 불응기입니다. 에크먼은 자신의 감정 알아채기 중요성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앙일보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커트칼로 손목 긋던 15세 소녀 소연. 청거나 소아정신과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비자살성 자해 행동에 대한 글인데 자살의 여도는 없지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소연아, 커트칼로 팔 건 건 왜 그랬어? 죽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어? 죽고 싶었던 적은 있었지만 팔 건 건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팔에 상처를 내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소연이는 기분이 좋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해를 하면 기분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부모는 무서운 마음과 동시에 아이가 믿고 화가 났다고 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너 팔고도 안 죽는다는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니? 라며 소연이를 몰아붙이고 비난했다고 고백하며 후회했답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자해 청소년은 감정 조절이 어렵고 나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어한다. 아이의 감정 조절을 위해 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나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이름 붙이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일을 늘리기 등이다. 이제 소연이는 기분이 답답할 때면 자해 대신 엄마와 함께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영상을 본다. 어느덧 소연이가 자해하지 않는 채 2년이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이웃 일본에서 최근에 자살해서 죽은 일본 여배우 다케우치 유코, 그 다음에 또 미우라 하루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죽은 사람을 보고 뉴욕타임즈지가 기사를 냈어요.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또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1연예인들 극단적 선택 뒤엔 가망, 인내 문화가 있다. 행복, 성공만 보여줘야 하는 SNS도 원인. 최근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 개인의 고통을 숨겨야만 하는 일본 사회의 가망 문화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외신은 특히 우찌와 소토, 우찌는 아니고 소토는 철저한 분리 문화 속에서 일본 연예인은 부정적인 감정은 안으로만 삭히고 긍정적인 면만을 대중 앞에 보여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약점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느끼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감정과 기분 차이에 대해서 그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길고 감정은 짧다. 기분은 하루 종일 지속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틀도 간다. 짜증난 기분이면 쉽게 화날 수가 있고 우울한 기분이면 아주 슬퍼질 수 있다. 업신여기는 기분에는 혐오와 경멸이 담겨 있다. 고양된 기분에는 흥분과 쾌감이, 불안한 기분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 인생의 필수적인 것이고 기분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에커만은 말합니다. 기분은 진화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분을 갖지 않고 감정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기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감, 무기력증, 그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블루가 쌓여서 더 심해지면 짜증과 분노, 화병의 형태로 폭발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코로나 블랙이 되는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감정적 행동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감정이 시작될 때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진화적 유산의 일부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일 것. 감정 신호 체계는 언제나 켜져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부모는 알아야 적절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라일리 가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감정 신호를 약화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끌어내는 시도는 대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남편들의 담쌓기인데요. 이제 부인들이 경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잔소리한다?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이를 담쌓기라고 부른다. 이때 남편은 생리적으로 감정을 격렬하게 경험하고 있답니다. 담쌓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대에게 압도당하고 있고 당면한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없거나 대처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신호다예요. 담쌓기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그 에크만이 오셀로의 오류라고 부른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여러분 아신 대로 500년 전 사람이고 그 The Tragedy of Othello를 썼는데 이건 4대 비극 중에 하나예요. 로미오 줄리엣, 리어왕, 햄릿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셀로는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니스의 훌륭한 흑인 장군이에요. 오셀로는 베니스 원로원의 딸 젊은 데스데모나와 결혼한다. 그런데 데스데모나에게 연정을 품은 로드리고 이하고는 못된 측근이 있었다. 이들의 꼬임에 빠져 오셀로는 데스데모나가 자신의 부관 카시오와 불륜의 관계에 빠졌다 오해합니다. 그녀에게 입을 키스하고 살려달라는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지금 목 조르는 장면이 아마 연극의 한 컷 같습니다. 그녀는 잠시 기절할 뿐 죽지는 않는다. 정신이 든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알리고 죽는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셀로는 자신의 질투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고 비통해한다. 죽은 데스데모나가 있는 침대로 올라가 몸을 찌른 뒤 그 위에 쓰러져 생을 마감하고 오셀로는 끝나게 됩니다. 이게 부인이 죽은 장면입니다. 에크만이 거듭 당부하는 것은 감정을 알았다고 해도 그 이유를 원인을 단정하지 말라예요. 데스데모나가 그는 배신을 나는 파멸을 당했구나. 오 매춘부야 내 앞에서 놈을 위해 울고 있어? 오 여보 절 내쫓대 죽이지 마세요. 꿇어 이 매춘부야. 데스데모나가 우는 것은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인데 남편은 아내가 카시오를 위해 우는구나 하고 오해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감정에 맞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를 무시하는 상태, 그게 감정의 불응 상태였습니다. 오셀로의 오류는 질투심이 낳은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아내의 진실한 고백을 듣지 않는 겁니다. 간악한 자기 부하 이하고의 말만 들었습니다. 오셀로는 불응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불응 상태의 자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한번 데스데모나의 진실 고백을 옮겨봤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요? 당신의 두 눈을 그렇게 굴릴 때면 살기가 도니까요. 제가 왜 겁을 내야 하는지는 몰라요. 죄의식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겁이 나요. 잔인한 격정이 당신의 온몸을 뒤흔들고 이건 징후예요. 이게 Some Bloody Passion입니다. 전 평생 당신께 죄 지은 적 없어요. 카시오를 절대 사랑하지 않았고 제가 해도 괜찮은 하늘이 모두에게 허락하는 사랑만 했어요. 오 매춘부야 내 앞에서 놈을 위해 울고 있어? 내일 죽이세요. 반시간만 기도 한번 할 틈만요. 너무 늦었어. 이제 그 오셀로가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때늦은 후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측근에게 부탁합니다. 쉽게 질투하진 않지만 일단 빠지면 극도로 혼란되는 사람을 기억하라 해요. 차분히 가라앉은 두 눈에서 눈물을 졸졸 쏟아내는 사람을 기억하라. 널 죽이기 전에도 키스했지 이 길밖에 자살하고 키스하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실은 이제 오셀로가 젊은 부인 데스데모나와 결혼했고 오해해서 부인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에크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신 대로 납치되어 살해당한 소년의 어머니입니다.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슬픔과 고통을 유발하는 보편적 원인입니다. 슬픔과 고통은 상실의 치유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스니아 난민 캠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세르비아인이 보스니아인 남성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소년의 부친형은 죽었을 겁니다. 강렬한 고통을 드러내는 아이를 보면 위로해주고 싶어진답니다. 6장은 분노의 테마,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 유아의 경우 두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아이는 화를 낸답니다. 성인의 경우 의도적인 방해에 더 화를 냅니다. 방해한 것이 사물이라도 화를 냅니다. 분노는 종종 두려움도 수반하고 지배하고 응징,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분노 요인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뜨거운 요인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이게 맥심 케니의 경로의 표정인데요. 스콧 3세라는 그 살인범이 이분의 딸을 강간 살해합니다. 4년 뒤 재판정에서 찍은 사진인데 엄마로서 강력하게 비난 발언해요. 그 발언을 들은 살인자 스콧은 그 법정에 있었습니다. 후회의 표정은커녕 케니 부인이 말하는 사이 줄곧 웃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기 전 도중에 스콧의 머리를 때리다가 남편과 보안관의 제지를 받습니다. 받는 모습이에요.
맥심 부인은 사건 이후 수년 동안 살인범을 증오한다. 에크만은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증오는 항상 파괴적이 아니다. 그녀의 삶에 유익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미움, 사랑은 감정은 아닙니다. 미움과 장기간의 적개심은 감정은 아니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에크먼은 증오, 적개심을 감정적 태도, 감정적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증오, 적개심은 분노, 혐오, 경멸이라는 감정을 쉽게 일으킵니다. 이제 달랄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 자체로 향해야 한다. 그런데 에크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잔인한 사람이라면 위해를 가하는 것을 즐길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분노를 향해야 할 거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마지막에도 물을 겁니다. 극미의 찰나를 연장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평가 과정을 수정하라 취소하는 것. 즉 평가작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가 수행자는 가능하지만 달래려면 자기도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화로 나아가는 평가 자각의 순간을 이렇게 무한히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각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예요. 충동 자각.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자각하는 것. 이를 성취한다면 그 충동을 실행으로 옮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년에 걸친 명상 수행을 필요로 한답니다.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일종의 메타의식인데요. 느끼는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주의 집중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반응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할 수 있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만 에크만이 말하길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 이야기해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이 4번은 하셔야 합니다. 분노 일기 작성이에요. 어떤 일에 화를 내는지 분노의 유발 요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천천히 화를 내는지 격노하는지 화가 오래 지속되는지 금방 사라지는지 또 빈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1년에 몇 차례 화가 났을 때 말과 행동의 억제를 잘 하시는가 이걸 분노일기를 쓰면서 본인의 이제 감정 프로필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7장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에크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경험구는 세 개의 요인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강도, 이건 스트렝스예요.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위해가 어느 정도 강한가, 타이밍, 위해가 목전에 있는가, 좀 멀리 있는가, 대처법 유무. 그 대처법이 없다면 두려움은 공포로 변할 겁니다. 그 미생에서 오과장이 장거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선심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조심하면 공포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거 왼쪽이 뭐죠? 이거 여러분 못 맞히시면 이제 에크만이 틀린 겁니다. 왼쪽은 분노고 오른쪽은 이게 두려움인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윗 눈꺼풀이 축게 올라간 게 아마 그 다음에 입술 쪽이 두려움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두려움 동시 표출될 수도 있어요. 이건 잭 루비, 그러니까 이 사람 총든 사람이에요. 잭 루비가 케네디 암살범 리하비 오스왈드를 총으로 저격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형사 리벨은 방금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상반부에는 이게 눈 이쪽에는 분노가 나타나 있고 하반부에는 두려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불쾌한 감정이지만 즐기는 사람도 있다. 공포 소설과 공포 영화는 인기가 매우 높다고 그래요. 호러 무비를 보여주면서 이제 몰래 카메라로 그 사람의 표정을 촬영하게 되면 진짜로 두려움의 표정을 드러내고 동시에 생리적으로 두려움의 증상, 심박수가 상승하고 다리 근육으로 혈액도 유입되더라요. 생리적인 증상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사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공포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예요. 그들이 즐거우는 것이 뭐 두려움인지 흥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안도감이나
자부심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고 에크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정입니까? 혐오라고 해요. 사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심리학자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혐오인데 에크만이 미국에서 갖고 간 통조림을 따서 먹고 있을 때 포레족 남성이 보인 얼굴. 혐오는 주로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상한 음식을 멀리하게 하니까 이로운 감정입니다. 혐오의 테마는 불쾌하고 더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입안으로 넣는 감각. 사람이 신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침 등은 혐오를 일으킵니다. 사체도 마찬가지. 또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낯선 사람,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 이 마지막이 가장 빈번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친밀감이 증가하면 혐오는 없어져요. 이 중요한 관찰로 보입니다. 엄마는 아이 개원한 음식에 대해 혐오를 느끼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행위도 마찬가지다예요. 왼쪽이 혐오고 오른쪽은 경멸이랍니다. 개똥을 밟으면 혐오는 생기지만 경멸의 감정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싫어하고 경멸하면 그 사람에 대해 대개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혐오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경멸은 최소한 느끼는 사람에게는 불쾌하기보다는 유쾌한 감정입니다. 혐오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혐오를 까칠이라고 불렀어요.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감정 정도였는데 정치적인 맥락에서 혐오는 분노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마사 느스바움의 말을 에크만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혐오라는 감정은 우리가 혐오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인간성을 말살할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느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에서, 이걸 에크만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닌데요,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아랫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히틀러가 본 그 유대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종기를 조심스레 절개하자마자 사람들은 썩어가는 시체 속에 구더기처럼 껌뻑거리고 있는 유대인 놈들을 종종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썩어가는 시체 속에 이게 꿈틀꿈틀하는 구더기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괜찮은 거죠. 조센징이 혐한의 말이라면 외놈, 토착, 왜고라는 말도 혐오감의 결정판, 저는 아주 나쁜 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즐거운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감에 의한 쾌감, 관능적인 쾌락, 석양, 파도소리, 음악, 또 다 이제 즐거운 감정인데, 적어도 최소한 16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 만족, 경외감, 존경도 즐거운 감정입니다. 마지막 엑스터시, 황홀감, 지복도 즐거운 감정이 하나다. 그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황홀의 상태로서 어떤 사람은 명상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자연 속 경험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 결합을 통해 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명상 수행가들, 아마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게 명상에 의해서도 엑스터시, 성적 결합을 통해서도 같은 엑스터시가 달성된다. 이 부분에 반대할 수 있을 겁니다. 즐거운 감정은 우리 삶에 자극을 준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에게 대체로 좋은 일을 한다. 즐거운 감정에 고무되어 우리는 인류라는 종의 생존에 필요한 활동, 성관계와 자녀 양육에 힘쓰게 된다. 그러나 불교 입장에서 보면 오관에 의한 쾌락, 관능적인 쾌락은 수행생활 또는 종교적인 엑스터시와 서로 갈등의 관계에 있을 겁니다. 달라이라마 틱 나단 간디는 양자를 강하게 구별할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로맨틱한 사랑은 애착이지 감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지속되니까. 애착에서는 즐거운 감정, 즐겁지 않은 감정을 느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화내고 혐오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절망과 고통을 느낄 겁니다. 자,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은 에크만의 사진이에요. 아래에 있는 것은 프랑스 신경학자 듀센 볼로뉴가 찍은 피험자의 얼굴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 얼굴이 진정한 웃음처럼 보입니까? 아까 어떤 분은 금방 맞췄어요. 오른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아마 이게 눈둘레근이 수반된 웃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신경학자 뒤센 볼로뉴가 밝혀냈는데, 그래서 에크만은 이걸 뒤센의 미소라고 명명합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는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웃지만, 특히 이게 외척 눈둘레근 있는 모양인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다가갈 때는 외척 눈둘레근도 반응한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배우자가 이것까지 동반된 웃음 웃으시면 그 관계는 괜찮고, 그냥 사교적으로 웃으면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지금부터 개인이 아니라 민족, 역사, 정치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달라라마가 말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비심을 보내라. 정오에 대해서도 에크만과 좀 달랐습니다. 빨리어 상응부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붓다는 발이 돌조각에 찔려서 심한 통증을 느꼈고 불편했다. 하지만 그분은 정점하며 누워 있었다. 그때 악마 파순이 와서 비웃으며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은가 하고 묻자 붓다는 나는 누워 있으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달랄라마는 붓다 이 자비 명상이 산스크리트 경전 전통 내에 주고받기 명상, 티베트로 똥낸 명상, 즉 남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의 명상, 행복을 준다는 명상으로 개성되었다고 봅니다. 달랄라마는 이 명상법으로 자비심을 길러서 티베트인들을 탄압하는 중국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낸다고 합니다. 달랄라마는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예불을 올리면서 나는 모든 유정들을 위해 동체 대비심을 바라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였다. 나는 우리의 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또 달라이라마는 베이징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지칭하며 특히 티베트와 나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은 나의 특별한 기도를 얻습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똥냄 명상은 일종의 자해 명상, 자서전 똥냄 명상을 자서전 지필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서전 지필 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중국 형제 자매들에게 적대감을 품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으므로 앞으로의 일을 예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아마 이런 역사 기술법을 사랑과 용서의 기술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술법을 한일 역사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달라이라마는 간디에 대한 헌사라고 부른 노벨상 수락 연설에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상을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찬사의 표시로 수상합니다. 그의 삶이 나를 가르쳤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다음의 기도로 연설을 마칩니다. 나는 억압자와 친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적인 이해와 사랑을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우리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우리 함께에는 중국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된, 다른 데서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티베트라는 국가나 민족이 있지 않습니다. 불교와 논리학과 철학이 어우러진 티베트 전통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바꿀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티베트의 영적 정토를 보호하는 것은 600만 티베트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 특히 우리 형제 자매인 중국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달라이라마에게는 불교, 그 다음 불교의 자비는 티베트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확장하는 셈입니다. 자비심을 확장하는 셈입니다. 달라이라마는 간디를 자신의 모범으로 간주하고 간디는 붓다를 자신의 스승의 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불교와 분노, 슬픔, 환희 등의 감정과 관련해서 간디의 몇 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1924년, 100년 조금 더 전, 90몇 년 됐나요? 부다 탄신 기념일에 봄베이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불교는 저에게 힌두교의 일부입니다. 부다는 세상에 새로운 종교를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주었습니다. 힌두교는 새로운 해석을 일종의 공격으로 간주했습니다. 인도가 멸망한 것은 고타마의 가르침을 수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변치 않는 신념입니다. 연설을 이어갑니다. 부다는 진리와 사랑의 최종적인 승리를 신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힌두교와 세상에 준 그의 무상의 선물입니다. 1925년에는 형제애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인 집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형제애의 정신을 들이마셨다면 그것은 다른 저급한 동물에까지 내 형조, 형제소, 동료, 동물에까지 확산되어야 하지만 나는 오늘 인류의 형제에 국한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원수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형제란 하나의 조롱거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어갑니다. 비폭력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것이 비겁자의 종족을 만들 뿐이며 만일 인도가 이와 같은 비보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인도는 망하기로 작정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폭력적 힌두 우익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셔널리스트다. 그런데 나의 내셔널리즘은 우주만큼이나 광대합니다. 그 범위 안에는 저급한 동물에서부터 지상의 모든 나라까지를 포함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조정래 씨가 간디의 글을 읽거나 동네 명상을 하면 좀 달라질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구예요? 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 간디를 암살한 그 암살범입니다. 암살자입니다. 나뚜람 곶세라는 사람이에요. 곶세는 불교와 같은 비폭력, 비보복의 가르침 때문에 인도가 무슬림에 의해 망했다고 믿는 그룹에 속해 있었고 간디가 이슬람 교독의 지나친 유화 정책을 쓰는 일에 격분해서 간디를 살해한 확신범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요. 곶세는 힌두 정기, 힌두 뜨바의 저자인 사바르카르의 영향을 받습니다. 힌두 정기라는 민족 정기는 언제든 살인할 수 있습니다. 간디가 이제 소녀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 나오는 바다와 물방울, 파도 비유가 나오는데 원효의 글에도 나오는 거죠. 화가 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지 말고 화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만인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있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느낌을 길러야 한다. 바닷물의 물방울들이 다르지만 동일하듯이 우리 역시 생명의 이 바다 속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가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이건 연설 중 같고, 여러분의 입술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심정의 공포와 분노의 흔적도 없이 복수심도 없이 지고의 희생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나에게는 비폭력의 법칙을 중단 없이 따르려는 의식적인 투정이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말고 연민을 느끼게, 그들이 아프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게, 이것이 사랑으로 증오를 정복하고 인내로 분노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네. 우리는 항상 침묵을 지킴으로써 불친절한 말에 응답해야 하네. 이제 간디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가 진실로 비폭력적이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고 했다고 한다. 그런 일은 예수 같은 인물이 다른 전통에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슬픔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또 무슬림 이웃에 대한 힌두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간디는 스스로 힌두입니다. 그를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곤란에 처한 그를 돕는 일이다. 우리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는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한 부모의 자식들처럼 행동할 것임을, 한편의 슬픔은 다른 편의 슬픔이 될 것이고 한편은 다른 편이 슬픔을 제거하는 데 도울 것임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슬픔 대신 지복을 느껴라. 진실한 지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안한다. 그 지복이 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신을 쌓짓 안 한다. 인도 철학에 늘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신을 쌓짓 안 한다로 알고 있다. 즉 우리는 신이 자신 안에 진리, 지식, 지복을 결합한 존재로 알고 있다. 앞에 에크먼도 이제 그 즐거운 감정 중에 지복, 환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인으로 준수해야 할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샤타그라히 곧 시민저항자는 어떤 분노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적수의 분노를 견뎌야 하고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월 26일, 금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1주년 기념식의 사진입니다. 안중근은 자서전에서 이 또를 죽이는 순간의 심정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기가 갑자기 일어나고 삼천길 업화가 뇌리에서 치솟았다고 했다. 업화는 불교 용어로서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인데 그것이 삼천길에 달했다고 하니 그는 극도의 증오와 분노에서 가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1909년 런던에 잠시 체제하던 간디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또가 한국인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또를 지칭하는 용감한 일본 병사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 A4 용지 한 장 정도. 그 대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영선수가 물에 빠져 죽듯이 칼로 일어난 자는 주로 칼로 망할 거다. 이건 일본 제국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수년 전에 이미 일본 제국이 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발 권총으로 이토를 저격했던 자는 이거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이토를 죽였다는 점을 담대하게 인정했다. 만일 일본이 힘을 통해서 통치하고 방어하고 자기를 팽창시킨다면 이웃의 땅을 정복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인민의 참된 복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자라면 오직 샤타그라하 진리 바지의 길을 따라서 인민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바지의 길은 물론 비폭력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비폭력 입장에서 양자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로 일어난 일본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고 이또도 비판하고 가해 행위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의 동기가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니까 안 의사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간디의 이 글은 크게는 서양 문명과 폭력적 제국주의를 반성하게 하고 작게는 편협한 민족주의,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글로 보입니다. 자, 이건 이게 간디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 때로는 문학적인 글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또 깊이 보면 이제 우리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공간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과 자비, 여기 정말로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살려면은 때때로 뭐 잠을 잘 때 하늘의 별을 보라.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 길지만 아름답습니다. 63점 쓴 글이에요. 우리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육신들이 5대 지수, 화평, 공, 불교 경전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배웠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먼저 아카샤, 공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카샤는 텅 빈 공간이다. 이 무한한 공간 안에 지구는 겨우 모래알과 같고 이 모래알 위에 우리 각자도 하나의 알갱이인데 너무 작아서 언제나 작은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면에서 보면 인간이란 단순한 영, 이 사이프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로란 말보다. 하여간 0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육신은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위대한 가치가 있다. 파람 아트만 최고의 자아의 처소이면서 진리의 신이 거주하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걸 우리 불교식으로 푼다면 육신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불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님 정말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육신을 조야한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만들면 안 된다예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별들로 우리의 상상력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광대 무변함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철저한 무가치함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자만은 사라질 거다. 인도에서는 사실은 대기 오염도 없고 뭐 날씨도 따뜻하니까 어쩌면 사시장철 잠잘 때 하늘의 별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여름철 잠시 만일 태양신이 이것도 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태양신이 중단 없는 타파스 자르야 고행이잖아요. 고행을 중지하고 단 하루라도 휴식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거다. 또 달님이 자신의 서늘한 달빛을 내려보내기를 그만두어도 우리는 망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무수한 별들은 이 세계를 지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과 존재하는 만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물이 이 존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빛나는 신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대목은 이제 불순한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자, 잠에서 꿈꾸는 자, 시루에서 잠자라예요. 그 다음 별을 봐라. 그러면 꿈 없는 잠에 들 거다. 그럼 우리가 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대한 장관에 철저히 몰두하게 되면 빛나는 별들이 엄숙한 침묵 속에서 신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무수한 간다르바의 침묵의 음악에 귀 기울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의 구원은 슬픔의 확장의 소원에 대해서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지아 씨가 1993년에 쓴 시인데요. 빗소리라는 시인데 빗소리에서 모든 생명의 신음소리를 듣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위를 끓고 오는 초겨울의 접이 산성비에 시드는 먼 숲속 나무들 한숨소리 내 마음속 파초잎에 귀 열리어 모든 생명들 신음소리 듣네. 사람아 사람아 외쳐 부르는 소리 듣네. 그리고 외아들 울음소리 자리에 산성비에 신음하는 산성비에 시드는 숲속 나무들의 신음소리를 둔 것 같습니다. 조한나 메이시도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생명권의 소중한 부분을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장례식은 어디 있느냐? 공개직의 집단 제도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적 자각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06년에 이제 아마 눈물 그릇 의례를 만들어냅니다. 빙 둘러 앉아 아마 수십 명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빙 둘러 앉아 물 한 그릇을 차례로 돌렸다. 순서가 되면 하나같이 손으로 물을 떠서 손가락 사이로 물을 흘러보내면서 내 눈물은 산성비로 죽은 숲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 공동으로 슬픔을 표현하면 연대와 힘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대목이에요. 이게 틱나단 시인데 저는 예전에 읽고 이 시가 그렇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Please call me by my true names. 나를 내 진정한 이름으로 불러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오른쪽 아래 읽겠습니다. 보트 피플이 당한 비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나는 작은 배로 조국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가 해적에게 겁탈당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진 12살 소녀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해적이다. 볼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굳어진 가슴의 해적이다. 이제 이게 왼쪽 아래 봐요. 이제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내 가슴의 문을 자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해다오. 이게 강간당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은 소녀 12살이에요. 아마 해적도 이게 그 타일란드 아이예요. 10대 정도. 틱나다는 이 두 사람 모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겁니다. 먹을 것 좀 줘요. 구걸하는 북극곰 가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틱 하나를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구가 우는 소리를 우리 내면에서 듣는 거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법화경의 그 지지보살,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틱 스님이에요. 지지보살은 중생을 위해 이 지구를 보존하고자 땅과 대기, 물을 돌본다.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지구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면 우리 모두 지지보살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의 외아들에 대한 사랑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뭐 남의 자식, 이민족, 역사의 적에까지 산성비로 죽은 나무, 먹이 없이 떠드는 북극 고매까지 슬픔을 확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를 생각하면 이런 확장이 현실성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크만이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20년 이상 살아온 부부도 상대가 화내는 원인 속속들이 알 수 없다고 고백해요. 자신이 부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서로 분노의 유발년이 좀 다르다. 자신이 부인보다 좀 빨리 화낸다. 이거밖에 모르겠대요. 에크만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이게 부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해봐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건 이게 석굴암 본전불이에요. 웃는 것 같은데 살짝 웃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게 동색은 메트로폴리탄 이게 모마에 있는 건데 이제 그 중부 티베트에서 가져온 불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 활짝 웃어요. 그 달랄한 얼굴하고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부처님 얼굴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에크만 이야기입니다. 호흡에 자극을 집중시키는 것이 감정시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뭐 달랄하면서 자꾸만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런데 번개처럼 아까 표준의 심리학 마지막 장 쓰다가 이해할 수 있었다요. 그게 뭐냐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매일 하다 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발달해서 이제는 이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발달된 새로운 신경회로가 이제 자동 과정인 감정, 일어나는 그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예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화나실 때 무엇이 가능합니까? 평가자각, 충동자각, 3번, 그게 안 되면 이제 분노일기 쓰셔야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